여러분, 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으신 적 있죠? 왜 우리는 도장 한 번에 인생이 흔들릴까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115년 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조선 총독부, 그리고 동양척식주식회사, 이름 들어보셨죠? 학교에서는 일제가 칼로 땅을 뺏었다고 가르치죠. 진짜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도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전세 사기와 똑같이요. 조선 농민들은 대대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종이 서류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1910년 조선 총독부가 발표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합니다. 예산은 2,040만 원이었습니다. 농민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조사한다고? 그래, 조사하라지. 그저 그 정도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8년. 그 안에 자기 땅이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 땅은 국유지로 넘어갔습니다. 영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클로저 운동, 농민 공동체 땅이 사유지로 둔갑한 사건이죠. 하지만 일제 방식은 더 정교했습니다. 신고 한 줄, 도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등기부등본 떼본 적 있죠? 그게 없으면 내 집이라고 증명 못합니다. 토지조사 사업도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신고서를 내야 내 땅이 된다. 신고 기한은 짧으면 일주일이었습니다. 글을 못 읽는 농민들은 그게 뭔지조차 몰랐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종이 한 장 주면 그냥 받아왔습니다. 일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농민 문맹률이 90%가 넘는다는 걸요. 인도에서도 영국이 똑같이 했습니다. 자민다르 제도, 서류 못 챙긴 농민 땅을 지주에게 몰아줬죠. 일제는 그걸 베꼈습니다. 그리고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신고서 어디다 내요? 어르신들이 면석이에게 물었습니다. 면사무소까지 거리는 평균 10km. 농번기에 하루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어떤 농민은 일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한 해 농사 끝나고 보니 자기 땅이 국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빼앗긴 땅이 임야까지 합치면 절반 가까이였습니다. 멕시코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유럽 자본이 들어오면서 원주민 공유지가 통째로 사라졌죠. 그런데 조선의 경우 빼앗은 주체가 국가였습니다. 합법적인 약탈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땅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동양척식주식회사. 1908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 한 곳이 보유한 땅, 약 9만 정보, 일본인 자본가들은 줄을 섰습니다. 조선 땅이 거저 떨어진다. 일본인 지주수 1918년 약 1만 6천 명. 한 면당 한 명씩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에 농민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단,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땅 농민에서 소장농으로요. 소장농 비율 1914년 약 35%에서 1932년 약 53%로 18년 만의 변화입니다. 조선 농민이 도장 한 번 못 찍는 사이 일본인 지주 1만 6천 명이 탄생했습니다. 한 농민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 박씨 일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요. 어느 날 동네 어르신이 와서 말했습니다. 박씨, 자네 논이 일본 사람한테 넘어갔다네. 내 논이? 박씨는 면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신고서요. 저는 받은 적도 없는데요. 면석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한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안 됩니다. 19세기 영국 농민들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공유지였던 게 사유지가 됐다. 너희 권리는 없다. 박씨네 가족은 그날부터 자기 땅에서 소장농이 됐습니다.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바치는 신분으로요. 박씨처럼 땅을 잃은 농민이 얼마나 됐을까요? 1920년대까지 만주와 연해주로 떠난 조선 농민 약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보다리 하나 들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첫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아일랜드 농민들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영국 지주의 횡포 때문에요.
그 결과 1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잠깐요. 이게 과거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만 한 짓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인도에서 영국이 똑같이 했습니다. 자민다르 제도. 농민 1200만 명이 소작농으로 떨어졌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포르피리오 디아스 정권이 똑같이 했습니다. 외국 자본에게 원주민 땅을 몰아줬죠. 케냐에서도 알제리에서도 같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달랐을 뿐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고제, 등기제, 측량제, 그 사이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약자가 서류 한 장 못 읽어서 재산을 잃는 구조. 그게 식민지 지배의 표준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뛰어 넘어봅니다. 100년 후 한국입니다. 2023년 한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빌라왕, 건축왕, 이름이 붙은 사기꾼들이 등장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배운 적 없는 세대였죠.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계약서 안 읽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죠. 무기는 똑같았습니다. 서류, 도장, 그리고 시간 압박. 100년 전 토지조사 사업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사기꾼은 일제, 무기는 신고제. 전세 사기 2020년대. 사기꾼은 빌라왕, 무기는 임대차 계약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모습은 같습니다. 서류를 못 읽는 약자. 박 씨가 면석이에게 들은 말, 기한 지났습니다. 청년이 부동산 사장에게 들은 말, 이미 계약했잖아요. 똑같은 말이 100년 만에 다시 들립니다. 사기 구조 비교. 100년 전엔 일제, 신고제 문맹 궁유지 편입. 지금은 빌라왕 임대차 계약 청년, 보증금 증발. 그때도 지금도 구조는 같습니다. 약자의 서류 불능을 노린 사기는 합법화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구조가 반복될까요? 주변에 비슷한 일 겪은 분 계셨나요? 답은 통계에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결과 한국 성인 중 복잡한 문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칩니다. 모든 사기 시스템은 그 절반 이상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사기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합법적 절차라고 부릅니다. 미국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이런 구조를 관료적 폭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류로 사람을 죽이는 시스템이라고요. 일제 토지조사 사업과 오늘날 전세 사기. 둘 다 합법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115년 전 일제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오늘날 전세 사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겁니다.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 한 줄 더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의 운명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서류 한 장 못 읽어서 큰일 난 분 계셨나요? 있다, 없다, 나도. 한 단어로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